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난 날이다. 나는 막차를 타기 위해 헐레벌떡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막차 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집까지 걸어가면 한참이고 너무 위험하다. 택시를 타기엔 택시비가 왕창 깨질 것 같다. 좌절하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그때 저 멀리서 버스가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버스는 만석이었고 다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하는 수 없이 서서 가려는데 옆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옆을 돌아보니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하얗게 질린 여자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충혈된 눈을 굴리면서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를 자신이 무릎으로 옮겨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나는 좀 찜찜했지만 어쨌든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이내 아이를 중간에 둔 채로 몸을 포개더니 움찔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기사 아저씨를 부르며 세워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여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봤다. 여자는 기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본 채로 창문을 열어 아이를 밖으로 던졌다. 나는 그 행동을 보자 다리가 떨려 뒤로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저 여자는 미친 것이 틀림없다. 여자는 도망가려는 내 팔을 강하게 붙잡더니 나에게 함께 가자고 소리쳤다. 해석. 주인공이 탄 버스는 저승행 버스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던 와중에 잘못되어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의 엄마는 여자를 자신의 아이 대신 지옥으로 데려가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후에 여자를 붙잡고 함께 가자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5월 4일, 아빠가 자전거를 배우러 가자고 창고로 데려갔다. 계속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다. 나는 울면서 그만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빠는 조금만 견디면 익숙해질 거라고 했다. 5월 11일, 동생이 내 인형을 뺏어가서 나는 화를 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인형을 반으로 잘라놓고 이제 공평해졌다고 했다. 내가 몹시 아끼는 인형이었는데. 나는 멍청하고 동생은 똑똑하니까 동생의 말을 따라야 한다. 5월 18일, 엄마랑 숨바꼭질을 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어두운 것이 익숙해질 쯤 나는 그곳에서 나왔다. 내가 너무 감쪽같이 숨었나 보다. 5월 25일, 옆집에 사는 할머니는 내가 주워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들 나를 너무 예뻐하는 것 같다고 했다. 7월 1일, 나도 가족들에게 베풀어 줄 때가 온 것 같다. 아빠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다. 동생에게는 내가 아끼는 인형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엄마랑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해석. 아이는 부부에게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는 찬밥 신세가 되었고 아빠는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겸 아이를 창고에서 때렸습니다. 동생은 틈만 나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방치하고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게 된 아이는 참아왔던 울분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남자는 꿈속에 나왔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으니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간 여자. 들뜬 마음에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약속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자는 근처 편의점으로 우산을 사러 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와 순식간에 사고가 났고 여자는 죽고 맙니다. 여자를 친 차 안에는 남자가 실려 있었고 여자는 남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석. 꿈속에서 만난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남자는 꿈속에서 잠깐 말고 계속 그녀를 보기 위해서 여자를 불러내어 사고를 당하게 한 후에 자신과 영원히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울지 않은 착한 어린이들에게 산타가 선물을 줍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몬스터와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특별한 이 마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만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한 명의 어른에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사람은 공평하게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산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바로 로라였습니다. 로라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당첨된 허영심 많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알렉스의 선물 상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리고 작년에 당첨된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었던 소피아의 선물 상자에는 위족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라는 웃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행운이. 로라는 선물을 받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지만 숨이 차기는커녕 지구를 2바퀴는 더 돌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집.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로라의 선물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로라는 절규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은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건가? 로라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쿵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라는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로라는 그제서야 깔깔거리며 집안이 떠나가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해석,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자신있게 말하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어른이 되면 꿈과 소원은 가슴속 깊이 묻어버리고 삽니다. 로라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은 금은보화를 얻는 것도 특별한 재능을 갖는 것도 아닌 자신을 때리는 남편이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나에게는 동생이 있다. 하지만 나는 매일 혼자다. 왜냐하면 동생은 병원에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너무너무 지루해서 부모님께 빨리 동생을 데려오자고 졸랐고 드디어 내일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설레서 잠이 오지 않는다. 4월 4일 토요일,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애써 웃어 보였고 동생은 어색한 분위기에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 4월 13일 월요일, 오늘은 엄마에게 동생의 장난감 상자에서 발견했다고 말하며 고양이 눈을 주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었다. 4월 20일 월요일, 오늘은 키우던 강아지 메리가 정원에서 경련을 하고 있었다. 사료에 뭔가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다. 4월 21일 화요일, 동생이 돌아간 날 엄마 아빠는 심각한 얼굴을 했다. 귀를 기울여서 둘이 소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동생을 집에 데려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5월 18일 월요일, 정말 큰일이다.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잘 참을 수 있을까? 너무 견디기 힘들다. 나만은 착한 아들로 남고 싶다. 5월 29일 금요일, 해석, 동생이 한 일, 동생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일은 모두 다 주인공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이 이상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병원에 가기도 부모님께 미움받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짓을 동생에게 덮어씌우고 동생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동생을 만나고 싶다고 조른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주인공은 과연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있던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는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어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다시 열리더니 처음 보는 간호사가 탔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꾸벅 목례를 했다. 지하 3층을 누르는 그녀. 영안실에 볼 일 있냐고 묻는 내 말에 그녀는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대답했다. 어색해진 나는 그녀에게 무섭지 않냐고,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녀는 장난을 치지 말라며 정색을 했다. 나는 민망해졌고 때마침 지하 3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한 어린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내려보려고 했지만 간호사는 나를 막아서며 황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 나는 간호사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아이의 팔에 시체만 메고 있는 팔찌가 메어져 있다고 했다. 나는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팔찌를 보여주었다. 해석, 의사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는 현세의 미련을 놓지 못하고 병원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영안실에 들려야 해서 매우 두려워했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고 의사는 장난을 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집은 불타고 있었다. 옆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 않는다. 집에서는 수갑을 찬 오빠가 나오고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걸까? 내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정신이 또다시 아득해진다. 명문대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부모님과 그 집에서 낳은 천재 자녀들. 완벽한 것만 같았던 집에서 벌어진 친족 살인사건으로 동네 사람들은 한동안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원래 그 집 아들 눈빛이 쎄했다느니, 창문으로 자기 집을 훔쳐보고 있었다느니, 그 집에서 매일 밤 괴성이 들렸다느니, 온갖 괴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나는 오빠가 미웠다. 오빠는 왜 부모님을 죽였을까? 나는 사실을 알고 싶어 오빠를 찾아갔지만 오빠는 할 말이 없다며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나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오빠는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나는 오빠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돈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났다.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것에서.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많은 것이 변했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남들과 섞여 평범한 인생을 보냈다. 그 후로 벌써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했고 사람의 기억을 뽑아내 다시 보여주는 기술이 탄생했다. 물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 했지만 그림으로 성공해 많은 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은 충분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을 마주할 용기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사라진 나의 기억을 다시 보고 나서 눈을 감고 싶었다. 드디어 내 눈앞에 그날의 기억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75년 만에 깨닫고야 말았다. 오빠가 죽인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것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해석. 부모님은 자녀들을 학대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머리를 주었으니 보답해야 한다며 주인공과 오빠에게 엄청난 기준을 세웠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강도 높은 체벌을 계속했습니다. 오빠는 머리가 좋은 편이었지만 주인공은 그렇지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맞아야 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체벌이 있는 날이었고 주인공은 머리를 세게 맞아 피가 났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주인공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부모님과 난투를 벌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살해하고 맙니다.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그대로 쓰러졌고 뒤늦게 돌아온 오빠는 부모님에게서 매일 학대당하는 동생을 봤으면서도 무서워서 부모님을 막지 못했던 자신이 미웠고 부모님을 죽인 사람으로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동생을 막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죄를 대신 덮어쓰기로 합니다. 하지만 감옥살이는 지옥이었고 동생을 원망하고 다시 사실을 말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빠의 희생으로 동생은 75년이라는 세월을 남들과 비슷하게 살 수 있었고 그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소설가다. 저번 작품이 꽤나 인기를 끌었다. 오랜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이 인기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 다음 작품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이번에 준비할 작품은 여자만 쫓아다니는 스토커의 시점에서 전개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심리란 나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범죄소설로 꽤나 이름을 날리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친구는 자신이 평소 범죄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트레이닝하면 좋다고 했다. 나는 친구에게 미쳤냐고 했지만 친구는 태연하게 진짜 저지르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하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아마추어같이 굴면 꼬리를 밟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조금 두려웠지만 쇳불도 당김에 빼자 싶어 날이 어두워지자 골목길에서부터 한 여자를 뒤따라갔다. 조심조심 따라가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아마추어같이 굴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나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끄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순간 누군가 내 머리를 세게 내려쳤다. 눈을 뜨자 여자의 다리가 보였다. 여자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났어? 이럴 수가. 그 목소리는 친구였다. 친구는 이상한 무기들을 펼쳐놓으며 말했다. 나도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친구는 연장을 하나 들고는 미소 지으며 뒤돌아봤다.
이번 주인공은 변태 살인마야. 해석. 주인공의 친구는 지금까지 범죄 소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범죄를 지속해왔습니다. 친구는 이번 역할을 위해서 여장을 한 상태로 남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친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미 역할에 몰입해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꼬리를 밟히지 않을 테고, 그의 이번 신작에 많은 독자들이 열광할 것입니다.